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2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 0.5%에는 소폭 못 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한편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변동성이 큰 식품, 연료비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해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2,000건 줄어든 26만 7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27만 6천 건보다 개선됐습니다. 전문가들이 고용시장 회복을 판단하는 30만 건을 2000년 이후 최장 기간인 15주 연속 밑돌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6월 제조업 지수가 플러스 15.2를 기록해 전월에 플러스 6.7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로 마크더치 전문가 예상치 플러스 9.0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스 금융권에 사활이 걸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 합의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로그룹 회의는 약 4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담 상임의장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그리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브뤼셀에서 열린 마지막이라고 했었던 막판 협상에서도 타결점을 찾지 못했었던 그리스 문제. 역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간밤 룩셈부르크에서 모여서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물을 건지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5일 뒤인 현재 시각으로 22일 다시 한번 EU 이제는 정상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아예 연중 최고치, 사상 최고치라는 신기록을 뽑아냈는데요. 하루 전에 있었던 FOMC 회의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사실 반대로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끝나고 나서 뉴욕 증시가 오르고 오늘 그리스 문제 악재 때문에 눌렸다면 오히려 안 좋았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좀 못 갔고 그리스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하루 늦게라도 FOMC 회의에 반응하면서 뉴욕이 크게 올랐는데요. 유럽 증시도 동반에 상승했습니다. 마감가 보여드립니다. 네, 다우지수가 1%가량 올랐고요. 사상 최대치를 그려는 나스닥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4% 정도 올라서요. 5,132.95. 갭 상승까지 하고 멋진 양봉으로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한창이었었던 그때 주가보다도 훨씬 높은 쪽에서 종가가 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도 머뭇 굉장히 중요했었던 18,000 라인대를 중요한 확실한 양봉으로 뚫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마디라인은 2100선을 시원하게 돌파시켰습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네, 유럽에서도 독일 닥스 지수가 1%가량 올라주는 모습 역시 재료는 동일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도 0.3%씩 나란히 올랐는데요. 독일 증시도 아직까지 신고가를 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힘을 낼 수 있겠다 싶은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유가 보시죠. WTI가 배럴당 60불을 회복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띄웠거든요. FOMC 회의 결과 상당히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온건하게 바뀌었다는 소식에 빨리 금리를 올린다는 쪽이 상당히 후퇴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띄웠고요. 그 반대급부로 유가가 60불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서 달러화에 따른 상대적인 환율의 모습 정리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94까지 완전히 내려선 그런 모습인데요. 달러 유로가 1.13까지 올라왔고
올랐고요. 엔달러는 이제 122엔대까지 쳐졌습니다. 어제 우리 달러원도 11원가량 급락해서 1110원이 깨지고 말았었죠. 어제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니케이가 한 달 내 최저치를 그렸었잖아요. 이제 니케이가 2만엔 선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급하게 빠지고 있는 중국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사흘째 반등 줬다가 어제 다시 한번 3.6% 후반까지 급락함으로 인해서 이번 주 끝나려면 오늘 장이 더 한번 진행이 돼야 되지만 이번 주 지금까지 어제 장까지 마감 모습을 보면 마이너스 7% 이상이나 밀려 주간 하락폭이 약 7년 내 최대였었다고 합니다. 치욕적인 그런 모습인데 중국장 전망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코스피가 FOMC 회의 끝나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았지만 기관의 매수 덕분에 2040선 정도는 회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모습이었죠. 7년 6개월 내 최고치를 내면서 신기록을 뽑아냈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 교수이신 오정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FOMC 회의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 속에 간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그렸습니다. 결국 연내에 금리를 올리긴 올리겠다라고 확정을 지어줬는데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 금리 전망을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또다시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횟수, 인상폭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어제 리뷰 먼저 들어봅니다. 네, 어제 이제 발표를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옐렌이 지난번 FOMC 때 금년 중 언젠간 금리 올리는 걸 시작하겠다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현재 제 생각으로는 미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0.7% 성장률 기록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제 약간 거기에 대한 고뇌가 보였는데 첫 번째로는 성장률 전망을 금년에 성장률 하향 조정했거든요. 2.3에서 2.7로 전망했던 것을 1.8에서 2.0. 그러니까 중간 값을 보면은 금년의 성장률이 2%가 안 되는 1.9가 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언젠가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시작하겠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IMF나 월뱅크나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금년에 언젠가는 올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12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리겠지만은 아주 적은 폭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주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정말 어려운 고뇌 섞이는 경제 전망과는 약간 좀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서는 아마 금리를 올리는 시작하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9월, 12월 이렇게 두 차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수출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수출도 1, 2월 달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고 3월 달, 4월 지표가 나오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좋지 않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마저 G7 정상회담에서 저는 그걸 의도된 실수라고 보는데 달러가 좀 강세가 아니냐 하고 흘렸던 그런 의도된 실수 이런 걸 미뤄볼 때 옐렌으로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12월 정도에 가서 지금 0.25%를 한 0.4, 5 정도 아주 소폭 올리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연준의 신뢰성도 있고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데 따른 수출
둔화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 오바마의 발언 같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한 12월 정도에 아주 소폭 올리는 것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옐런 의장도 뱉어놓은 말은 있고 주변에 압박도 있어서인지 일단 연내하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경기가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교수님은 한 12월 정도 내에 미국 연준이 소폭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셨네요.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죠. 고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물가가 2%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확신에 설 때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특별히 변동성이 큰 부분을 드러낸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중 최저치였거든요. 역시 금리를 빨리 올리기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물가를 금리 변동의 기준이 되는 근원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는 이제 가계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러는데 PCE라고 그래가지고 코어 PCE인데 코어 PC 인플레이션율이 전월비 0.1%를 올라갔어요. 이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폭이거든요. 그 낮은 폭이랑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미국도 지금 현재 1사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0.7로 떨어졌지만 물가도 그에 따라서 근원 CPI를 볼 때 상당히 지금 예상보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빨리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이번 그런 걸 이제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면은 어렵겠구나. 더구나 이번에 물가가 올라간 것도 그나마 그것도 이제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 올라갔는데 이것도 기반료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PCE를 볼 때는 아마도 금리 인상은 12월 정도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스 얘기해보죠.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또 결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무장관들 모여서 뭐가 되겠느냐. 역시 기대치가 낮았었는데 역시 결렬됐고 때문에 긴급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또 한 번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상했었던 결과이기도 해요. 앞서서 협상도 결렬을 반복했기 때문이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역시 예상대로 너무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치프라스 수상과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제 지금 이제 이미 그리스에 대해서 1,100억 유로는 탕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2,500억 유로를 지원해주고 있는 1차, 2차 구제금융에서 상황이 돼 더 이상 양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오늘 정상회담을 21일 날 유로존 긴급 정상회담을 하지만은 아마도 6월의 마지막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리스가 선택을 해야 할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아주 적고 이미 유럽의 은행들이 이미 많이 이제 지난 몇 년간 많이 돈을 빼놨기 때문에 유럽 금융기관들도 충격이 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치프라스가 정말 긴축도 안 하고 돈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그 국내의 딜레마 그러면서 이제 연금도 제대로 주겠다. 그리스 연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독일 구제금융을 주고 있는 독일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구제금융을 주는 나라 입장에서도 이건 말이 안 돼,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주는 나라의 국민들에 대해서 유권자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결국은 치프라스의 마지막 선택이 있을 것인데 아마도 다음 주 말미쯤 가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사실 지금 72억 유로 마지막 구제금융분을 받지 못하면은 이달에 갚아야 되는 그리고 이달 말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했었던 IMF 부채 15억 유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ECB에 대해서 35억 유로 지금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그리스죠. 그리스 디폴트 확률이 지금 부채 위험도를 감안했을 때 CDS 프리미엄으로 볼 때 한 80%까지 상승했다고 해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상 디폴트가 난
상태입니다. 뭐 CDS 프리미엄이 거의 한 600bp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뭐 나는 상태인데 지금 단지 이제 좀 더 그리스가 자산 매각,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연금 지급이 너무 과다한데 이걸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지금 뭐 유로존 얘기는 그걸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그런 계획을 제출하는 얘기거든요. 계획을 제출하면은 이달 말로 마감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스는 이달 말에 1차, 2차 구제금융 2,500억 유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 빌린 돈을 다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수출도 뭐 안 되는 나라이고 외환보유금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연금을 줄이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출하면서 그걸 토대로 좀 더 받아서 연명해 나가는 그런 길밖에는 없고 그것이 이제 국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능한 것이 연금 줄이는 것은 워낙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해서 아마도 자산 매각 가능성이 큰데 자산 매각 그런 걸 또 안 되면은 결국은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디폴트가 나면 그리스는 엄청난 우선 금융이 파산 자금 인출 때문에 부도가 나면서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걸로 보여집니다. 예, 데드라인은 일단 6월 말 될 것 같은데 바로 직전에 열리게 될 정상회담에서는 그리스의 뭔가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봅니다. 중국 증시가 추락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 한 나흘 동안만 400포인트가 빠진 그런 상황인데 주간 단위로 오늘까지 뭐 한 번 더 장이 서야 주간 단위로 어떤 확실한 하락률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마이너스 7%가 넘어가면서 지금 뭐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그동안에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중국의 성장률이 1분기에 7.0%고 2분기부터는 7% 달성도 이제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증시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그것이 변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테마라든지 뭐 등등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지금 1분기 7% 그리고 7%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그야말로 금리를 3번 내리고 지급 준비율 2번 내리고 또 돈도 207조 원 정도 풀면서 계속 부양을 그다음에 이제 구강통 성강통 이런 것 등등을 내세우면서 부양 추세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큰 흐름, 큰 카테고리, 큰 범주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오늘 BOJ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망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올 거란 전망이 있지만 역시 구로다 총재의 엔저 관련된 발언에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앞서서 일본의 5월달 수출이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 무역 적자 폭도 불어나면서 2달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저 약발이 또 다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그거 이제 일본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좀 더 냉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달에 흑자를 보였다가 4월, 5월 이제 약간의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수출이 그 2012년까지는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 중반부터 엉기면 2013년 4월부터 그러다가 침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양적완화 정책을 하면서 2013년, 14년 수출 증가율이 9.5, 4.8을 기록하고요. 이번에 금년 들어서도 3월, 4월은 수출 증가율이 8.5, 8.0을 기록하다가 5월 달에 2.4로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일본은행 그 회의가 주목이 되는데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이게 8.5, 8.0에서 2.4로 떨어졌고 이것은 일본이 역시 엔화를 더 약세를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져야 되느냐 분수령에 놓여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발언을 했거든요. 왜냐면 오바마의 그 의도된 실수에 맞장구를 치면서 엔화가 많이 절하가 된 것 같다. 성장률도 한국보다 높은 1.0을 정기비 1.0, 전년동기 3.8을 기록해 하면서 기염을 소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얘기를 했는데
5월 수출이 2.4가로 떨어지면서 그렇지만 바로 지난주에 한 발언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추가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것 좀 힘들고 그런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를 하면서 좀 더 관망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로다 총재도 엔저 지속 어렵다 얘기한 이후에 하필 또 수출이 안 좋게 나와서 말을 주워 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는데 오늘 BOJ 회의 이후에 그로다 총재 발언 주목된다 하셨습니다. 앞서 옐런 의장의 연내 금리 인상 얘기도 이후에 천천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옐런의 발언 자체가 조금 오히려 부메랑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분석도 흥미롭게 해주셨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제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안정성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짚어드렸으니까 주 초에 분할 매수를 잘 하셨다면 지금쯤 충분히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요,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는 그 전략적 측면이 늘 먼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앞으로의 시장적인 측면입니다. 결국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이후에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된 것은 총 12번입니다. 12번이에요. 그중에서 3번을 제외하고는 추가 경정 예산이 모두 증시 부양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추가 경정 예산 역시 증시 부양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통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규모예요. 결국은 지금 가문까지 고려한다면 2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 견해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증시는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렇다고 매번 흔들리는 매매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죠. 심지구든 매매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집중 투자에서 그것이 100% 그리고 150%, 200% 올라올 때까지의 성장성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뽑아온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니스 앤드류 하우스, 즉 버추얼 리얼리티, 즉 VR에 대한 얘기입니다. Virtual Reality is ideal in short bursters라고 나오죠. 자, 이게 뭐냐? 소니의 VR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VR은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에서도 기어 VR이라고 출시가 됐죠. 그 이후에 소니가 후속작을 내놓은 것이 이 바로 소니의 버추얼 리얼리티 VR입니다. 이 계획을요,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 모피어스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는데, 버추얼 리얼리티, 즉 헤드셋의 모양이 조금은 색다릅니다. 그죠? 지금 이 앞이 전면부가 이제 헤드셋의 눈 쪽인 부분이 될 거고요. 뒤가 이제 머리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젝트 모피어스 E3는요, 이 E3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어제 했었는데요. 결국은 다양한 VR의 세계, 즉 이 VR, 이 소니의 프로젝트 모피어스의 VR은 4명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드셋을 벗었다가 줬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뭐 크게 재밌는 광경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VR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 VR이 나왔구나. 4명이 쓸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VR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결국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요, 구글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구글의 넥밴드, 그리고 구글 워치, 그 다음에 삼성의 기어 워치,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워치, 이런 모든 것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결과적으로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사물 인터넷 통신주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눈높이를 맞춰 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보다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생각을 같이 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용 부회장만큼 잘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와 생각을 같이 하고 그와 눈높이를 맞춘다면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은 그쪽으로 충분히 보셔도 좋을 만큼 눈이 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강좌 꼭 좀 많이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이제 총리가 지금 메르스 종식 선봉에 서겠다면서 사진이 지금 좀 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메르스가 아직은 좀 확산 국면이라서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증시의 발목을 크게 잡을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고, 홍콩 할매 같죠? 머리가 하얗신 할머님이 입을 쭉 내미시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 봅시다. 옐런 중요한 건 인상 경로다. 경제지표 따라 폭속도 조절을 시사한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누가 금리 인상을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금리 인상은 늘 단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얘기 역시 애매모호한 대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애매모호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고 얘기 드렸죠. 결과적으로 지금의 얘기도 그냥 옐런 의장의 말에 대해서 분석을 할 뿐이지 그가 대답한 것은 정말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리카르도 IMF 총재의 발언을 싹 무시는 했어요. 일단은 자, IMF가 우리 FRB를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싹둑 자르는 그런 이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만은 대신 국제 경제에 우리가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식의 금리 인상 조절 속도는 보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카르도 IMF 총재의 얘기를 그대로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결국은 지금 월가의 시각은 9월하고 12월 정도에 0.25 BP 정도 올릴 것이 아니냐는 게 주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해소는 됐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또 불확실성이 지속은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구간에서의 해소는 되었고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 결과적으로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계속 쏠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아도 또다시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옐런 의장에 대한 얘기 더 이상 여러분들 크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살펴볼게요. 내수 수출 침체의 가뭄까지 경제 상자 하축 가능성 커져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경을 뜸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최경영 부총리가 또 6월 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늦출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그나마 CPR 구간이에요. 심폐소생술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뜸들여서 죽고 난 다음에 추경 편성하면 뭐합니까? 그죠? 산업적으로 먼저 CPR을 해서 심폐소생술 펼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추가 경쟁이 저는 이번 주 주말쯤에라도 뚜렷한 얘기들을 나오게끔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말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6월 말로 미뤘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굉장히 급박한 시점에서의 그냥 늑장 대응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신일산업 천안공장 지금 자석용 리모컨 선풍기입니다. 13초에 한 대씩 뚝딱 아르헨티나 등 공약 해외 매출 비중 2배 높일 것.
자, 선풍기 모양이죠. 지금 선풍기 모양인데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책상에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좌석용 리모컨 선풍기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 성수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신일산업의 주가가 지금 딱 적당한 조정 구간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금일 신일산업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자, IB 인터넷 뱅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라이센스만 따도 최소 수백억 가치가 있다. 시중은행, 증권사 등 합종연행 스타트했다. 자, 결국은 뭐냐?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얘기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한 것이 키움증권이죠. 그러면 뒤따라 중소증권사들도 이 인터넷 뱅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자본이 50%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과 규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대기업 자본이 유입될 수 없다. 즉 대기업 지분이 적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나 이런 온라인 은행들 그리고 SK증권이나 SK증권도 SK그룹의 지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라이센스를 따내기 위해서 시중은행하고 합종연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주 강한 상승세 예상되는 만큼요. 여러분들 증권주 아침부터 좀 담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증권주가 오늘 이 은행과의 합종연행, 은행도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만큼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증권사하고 합종연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 금융주의 반란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도 특히 증권주의 반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SK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탑픽으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 IB 인터넷 뱅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는 여기까지가 다고요. 제가 이런 자세한 얘기들요. 제가 주말 강연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변동폭에 대한 확신 투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은 오후 2시 백범 김구교육관 지하 1층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요, 역시 오후 2시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역시 도보로 한 500m 이상은 걸어오셔야 됩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 샘플러스 콜센터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투자 전략은 동일합니다. 안개장 해소됐습니다. 그죠? 이 국면입니다. 그래서 종목 집중 전략 유효하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찝어드린 종목 있습니다. 바로 증권주, 그 다음에 신일산업 이런 종목군들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내일이 아니네요. 내일은 강연회가 있고요.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번엔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요.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FMC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 시장은 2040선을 회복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지 않았고 기관의 매수가 돋보였었는데 기관이 이달 들어서 이틀 빼고 코스닥을 계속 담으면서 코스닥은 어제 7년 6개월의 최고치를 썼습니다. 이 와중에 제약 바이오주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던 하루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전일장 리뷰 먼저 해주시죠.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기관들이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이제 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죠.
어쩌면 이 부분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어떤 이제 그 정점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그들이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스토리에 의해서 계속되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내 전반적인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단 시장 안도랠리는 분명히 이어갔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밤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 부분 1%대 상승 마감 부분 일단 시장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어떤 그 만족감 내지는 그 안도감 많이 나타났다라는 평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 조금 좀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지금 보이면서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관들의 어떤 그 행보 부분, 그들의 행보 부분은 박스권 장세 속에서 어떤 그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좀 맞춰놓고 매매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현재 그 저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 밤에 그런 큰 뉴스도 있었죠. 이제는 적금금리 0%대로 진입한 금리가 이제 출현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내 투자자들의 관점, 어떤 그 투자의 관점이 이제 서서히 저축 쪽에서 주식 쪽으로 지금 옮겨오는 그런 행보들,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 환경 쪽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 영향 일단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운송업 관련주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카지노에 지금 급락 부분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저 특징 업종 중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카지노 업종 조금 더 시장 내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본다면요. 실질적으로 메르스 영향 때문에 카지노주가 하락했느냐 아니냐 이 여부를 놓고 조금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메르스 때문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시장 내 이제 루머로 돈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서 한국 카지노를 영업하고 있는 중국 내 한국인들에 대한 체포 내지는 그런 부분이 이어졌다라는 소식 나타나면서 중국 VIP 고객들의 어떤 그 한국으로의 여행 부분들 상당 부분 지금 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루머들 시장 내에 돌았다라는 점 역시 어제 과연 그 카지노 업종의 하락 상황을 놓고서 메르스 단편적인 영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전반적인 메르스 영향으로부터 지금 현재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것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메르스 영향에 따른 V자 모멘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점차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점차 소진되어가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라면 주가 차원에서도 급반등은 나타날 수 없고요. 점진적인 수렴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락 수렴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한번 전체적인 그 주가 흐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 STS 반도체 어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회사의 어떤 그 관리 부분 좀 부도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 안 좋게 지금 나타났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단 법정 회상 관리 절차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식 조금 안정화 기대를 해보겠고요. 메르스의 부정적인 영향 계속됩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면세점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어제 같은 경우에 면세점을 일부러 탐방을 좀 갔다 오고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면세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북적됐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제 저희들이 면세점을 가본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휑한 거의 조금 좀 시스템 말로 좀 파리를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그 면세점 지금이 아직은 분명히 바닥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지금 점차 대표적인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바닥을 향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확실한 바닥은 아니다라는 것. 수렴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매수로 대응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좀 나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이제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시장 내 조금 좀 재미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역시 시장 내 오죽 지금 재료가 없으면 이런 재료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날까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면서, 그러면 어제 올랐어야 맞는데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안 되고, 악재가 있었던 날 그리스 문제를 차치하고 FOMC 회의 결과에 뒤늦게 반응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시장에 선반영된 재료는 아니겠죠? 그리고 급락하고 있는 중국장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 시장 내 매우 긍정적인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금리 인상의 속도, 금리 인상의 방향 결정됐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인데, 그 속도, 경제 지표를 가지고 그 속도 완급 조절을 하겠다라는 옐런 의장의 발언. 공교롭게도 당일날 미국 경제 성장 전망률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그렇다라면 시장 내 이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경제 전망치의 하향 조정.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요.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도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필요 조건 뭐니도 인플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FOMC의 존재 의미.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FOMC의 원래 본연의 업무라는 것. 그들의 업무는 재정정책이 아닌 통화정책이다라는 것. 그 통화정책의 가장 기저에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디플레이션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인플레이션,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그 업무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그 금리 인상의 필요 조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인플레이션에 그러면 필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가장 연관된 업종을 찾는 것이 오히려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적절한 해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민간 소비 확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민간 소비와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재주 그리고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산업별 관점과 이제 그 소비 관점 두 가지 투트랙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와 관련된 쪽, 소비재주의 쪽에 가장 먼저 영향이 올 것이고요. 그 이후에 자본재 쪽,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자산주 쪽으로의 관심이 분명히 나타날 그런 이제 그 순환고리를 분명히 형성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생산 관점, 산업 관점에서 지금 본다면 소재주가 가장 먼저 우리 시장 내도 그런 부분 나타나고 있죠. 소재주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화학주의 상승이 그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후에 원자재주에 대한 상승, 원자재는 이제 그 국제 유가를 비롯한 비철금속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 종목은 고려아연이 되겠습니다. 그 고려아연 지금 이제 뭐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찔끔찔끔 이제 조금씩 상승 기로를 계속해서 구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그 제일 후반부에는 내구재주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투트랙 관점에서 순환고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어떤 그 참고 사항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사도 되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가격 조정도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좀 끝이 난 모습. 아까 기관도 일정 박스권까지는 시장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역시 2분기 실적도 감안해야 될 텐데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의견 끝으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어제가 살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오늘 과연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른 것을 보고 오늘 과연 사는 것이 맞을까?
조금 좀 반발짝 늦은 행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말씀드려 보고요. 일단 오늘 만약에 사신다라면 그렇게 길지 않은 어떤 행보, 특히나 이제 항상 시장은 지금 현재 박스권 상황에서 좀 봐야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는 분명한 어떤 저도 그런 쪽에 좀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라고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 부분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하시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박스권 하단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 내 이제 긍정적인 재료들 우리가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점, 이 부분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환율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원화의 어떤 상승 부분, 원화 가치 상승 부분이 10원 정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금리 기조의 완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원화의 이제 약세 부분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수출 경쟁력의 개선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 그리고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정책은 이제 쓸 만큼 다 썼다. 이제 앞으로는 재정 정책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부분. 이런 면에서 추가 경정 예산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스 이슈 물론 이제 조금 좀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2일 날 영국과 이제 그리스 간의 이제 협상 지금 남아있다라는 얘기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 부분 상당 부분 크게 시장 내 관심거리로 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없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분명한 것, 이번 실적 시즌 전에 어쨌든 좀 마무리를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장 스토리도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리고 다시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제약주들, 바이오주를 본다면요, 스토리가 분명히 다들 나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름의 스토리, 계속 스토리만으로, 소설로만은 갈 수 없습니다. 그 소설에 대한 확인, 사실 과정은 확인이 분명히 확인 과정을 거친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번 실적 시즌 이전에 일단 먼저 조금 좀 단계적인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일단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게임주에 대한 순환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순환매, 컨텐츠,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인터넷 은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전체적인 성장주에 대한 카테고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 염두하시고 전체적인 전략 세우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제 급락했지만 메르스 우려뿐만은 아니었을 거다. 카지노주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셨고요. 제약바이오는 실적 발표 전에 수익 실현했으면 하셨습니다. 화학주 기존에 좋게 보셨던데 더해서 오늘은 비철금속 관련해서 고려아연 종목도 하나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빅 이벤트 FOMC 회가 끝나고 일단 2040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산장은 아니었지만 기관의 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코스닥은 7년 6개월 내 최고 또 기록을 냈거든요. 근데 기다리셨던 제약바이오에서의 어떤 자금의 빠져나옴은 없었고 오히려 더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화학주의 모습은 좋았는데 전일장 리뷰를 통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제약바이오주들 말씀하셨던 대로 더 자금이 이동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2010포인트 부분에서는 매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결국 오늘, 5일선을 안착하는 분들이 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흐름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상승과 하락, 현재 구간에서 있을지언정 상방은 2120포인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항시 이번 조정 때는 증권주와 연동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어제도 눌린 매수적인 부분들, 증권 섹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일단 보유하고 계신 증권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2120포인트 부근까지는 일단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지수가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죠. 급등 후 급락이 나왔고 재차 반등의 구간으로 접어든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반등의 모습들이 2차, 3차 어떤 그런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신규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트레이딩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계속적으로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전일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섹터들 일정 부분 상승한 측면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또다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제약바이오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 흐름들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양시장 강세가 나왔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장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코스닥이 어제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죠. 0.8% 정도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자,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은 727포인트. 충분히 어제 이제 돌파가 좀 나아졌어도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1포인트 차이로 정고점을 돌파 못했다는 점은 조금은 이제 아쉬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합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금요일인데, 이 구간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저항벽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가 새로운 어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민감주들, 코스닥 민감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선물타격 관련주들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적인 부분들 나오고 있죠. 코컴이라든지 S넷, 효성, ITX 같은 그런 종목들 일단 말씀드리고 급등한 이후에 역시나 이제 조정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들 조금 더 빠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가 일단 어제 이제 이 사모인터넷 섹터들 조정 시 매수 관점, 재매수 관점 할 의향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단은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성으로만 치고 빠지는 전략 부분들 코컴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000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인 매도 관점, 일단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이쪽 이외에 큰 급등이 나왔던 섹터는 좀 제한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싸움에 좀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종목들이 코스닥이 1% 가까운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500개, 하락 종목 500개 반반의 결과가 나왔던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패턴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했던 종목들 이후에 옆으로 기는 에너지 응집 패턴의 차트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뭐 슈핑앤콜이라든지 슈프리메 같은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뽑아올리는 종목들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현재 시장이야 코스닥이 급락 후에 반등을 거쳐서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는 일단은 기다리시는 전략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서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들께서도 재차 기술적 반등 공화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장 증권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조정시 매수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오늘장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권주 매수하신 분들은요, 2120선까지 시장이 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주 가운데 이제 장대 양봉이 바닥권에서 서는 종목들 관심권에 역시 둘 필요가 있다라시면서 오늘 슈픽앤코리아 슈프리마 얘기도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전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